금리도 메리트가 있고 한도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담대를 상담받으러 가시면 주경 상품을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일 거예요. 연봉이 한 5, 6천 미만이다라고 하면 실거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정책자금 대출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직은행원 출신 풀팩 강현옥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출에 대한 전략 그리고 상담 그리고 강의, 방송, 인터뷰 이런 거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것 같은데 네.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신 김에 대출 관련해서 네. 궁금한 질문들 좀 쏙쏙 좀 빼가야 되겠다. 제가 대신 좀 여쭤봐야 되겠다. 네, 언제든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를 네.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네. 대출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대출에 대해서 무작정 배척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네.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면 뭐 이제 영끌하라는 거냐, 막 네. 망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들어보시지도 않고 네. 또는 뭐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자극적인 것만 보시고 대출 지금 안 좋은데 받으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이렇게 폭락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폭락이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대출에 대해서 무작정 배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현명한 금융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소득에 있어서도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자산 증식에 분명히 한계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도구로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네. 근데 사실 뭐 대출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상위 자산가분들은 네. 또 대출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사실 실제 대출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 왔는지 제가 조금 짧게라도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원 시절에 있었을 때 이제 VIP실에 잠깐 있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그 뭐 70억, 100억 이렇게도 기업 대출을 일으키시는 사장님들도 많았는데 네. 저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사실 사업하는데 돈이 없는데 70억, 100억을 대출을 내서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자금 운영의 방법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VIP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담부 증여라든지 네. 또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자금 출처라든지 네. 이러한 이제 세금 절세 전략으로도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낸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도구로 하나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단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갭투자 성지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애 최초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내 자본금 3억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자본금은 적으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득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연봉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부부 합산 연봉 전력도 잘 쓰셔서 바로 이제 상급지 강남으로 입성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죠. 대출을 일으킬 때는 여러분 입지력이 바탕이 된 곳에 집을 사셔야 돼요. 즉 갭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이 전세 수요가 항상 있고 이 네.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입자 다음에 대기 수요들이 있는 곳에 집을 사고 이 갭 투자,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수강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이렇게 잘 새끼고 이제 그 생애 최초로 매입을 했는데 3개월 뒤에 여기에 살고 있던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부동산에 말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어차피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전세금은 높게 못 받는다. 시세보다 적어도 1억은 낮추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들어올 때 뭐 도배를 다시 해둔다든지 네. 임차인의 조건을 맞춰주면 내가 바로 맞춰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곳에 거기는 이제 대출을 라이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골라받았습니다. 네. 이게 꼭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동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마포 용산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즉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바탕이 된 곳이고 지금 이제 전세난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 위주로 이제 대출력을 같이 발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입지도 받쳐주고 맞습니다. 심지어 전세 상황도 받쳐주는 맞습니다. 곳 그런 네. 곳을 잘 찾아서 네.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네. 강조하는 게 대출력은 대출 활용 능력의 줄임말인데 네. 내 자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빚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오를 만한 집에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를 만한 집은 당연히 입지가 받쳐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로 바로 집 사기보다는 입지 공부가 탄탄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 대출은 도구로 활용하셔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집값이 하락할 곳을 무리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네네네. 다 오를 거라고 예상이 이제 되는 하고, 곳에서 이제 조금 레버리지를 할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또 여러 관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 최근에 나온 거 한번 봤습니다. 네. 봤는데 여기 보니까 네. 재미난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구였죠? 아니 무이자 아. 대출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원리금 통장 활용 비법이라고 제가 네. 책에도 실어놨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사람들은 다 원금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6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그 6억 원을 원금에 다 쓰세요. 네, 원금에 다 쓰고 6억 원 같은 경우에 뭐 400 이제 원리금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생활이 피폐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 6억 원 중에 5억 원만 예를 들어서 원금으로 쓰시고 1억 원을 원리금 통장에 따로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날에 알아서 그 원리금 통장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면 원금과 원리금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갚는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오를 집값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집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사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무이자 대출이 진짜 무이자 대출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활용 이 생각 관점의 변화네. 맞습니다. 사고 전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네. 사실 가정 상황마다 조금 다르실 거예요. 네. 이거를 뭐 1년으로 원리금 통장을 세팅할지, 방금과 같은 경우에 저는 5억 5천은 원금으로 쓸 거고 5천만 원만 원리금 통장에 넣을 거예요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5억 8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2천만 원만 원리금 통장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정들은 굉장히 그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사한 질문을 저도 좀 받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남 뉴타운이나 조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을 좀 일으켜가지고 맞아요.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묶이잖아요. 네. 이랬을 때 내가 대출까지 해가지고 저 구역을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뭐 만약에 투자금이 만약에 뭐 10억이 필요하다. 그래? 그러면 너 대출 이자를 얼마 또 매달 부담해야 돼? 뭐 2, 300을 해야 된대.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자, 그럼 그거를 6년치를 그냥 한 방에 다 계산해 와봐. 그래. 이자를. 맞아요. 그 돈을 그냥 미리 빼놔봐 와봐. 그게 그거예요. 그거 빼놓고 네. 그냥 아예 네. 시드가 그만큼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 범위 내에서만 써라. 6년은 아무 금방.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네. 있지 않겠느냐.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 역시 램군님은.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그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정말 거잖아요. 크다고 네, 보거든요. 맞아요. 막상 이걸 알려드려도 네. 해내는 분들도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저도 그냥 지나가게 이렇게 툭 던졌는데 어머 이거 너무 신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에도 쓰게 되고 네. 수강생분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연봉 대비 한 6배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최대치다. 돼요. 네,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이제 주기형,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주기형 같은 경우가 6배나 되나요? 왜냐하면 주기형으로 하면. 주기형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스트레스 DSR 중에서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종류가 있는데 네.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혼합형 상품이 있고 주기형 상품이 있습니다.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고정이고 나머지가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혼합된 상품인 거고, 그 다음에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5년 고정, 그 다음 변동, 다시 주기적으로 5년, 이게 주기적으로 고정금리 기간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품, 변동, 혼합, 주기 중에 가장 고정금리 기간이 긴 거예요. 즉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부여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고정금리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인 이 주기형 같은 경우가 금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도 메리트가 있고 한도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담대를 상담받으러 가시면 주기형 상품을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변동형보다 훨씬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이잖아요.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고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4% 정도를 빌린다라고 하면 주기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6억 4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대출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는 원리금 상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금리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넉넉 잡아 6배 이상은 나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DSR 3단계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연봉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 재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3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 자본금이 2억이다. 그러면 5억 정도의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는 바로 은행 재원 대출부터 알아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정책자금 대출이 훨씬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즉 정책자금 대출은 DTI만 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연봉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6배 정도면 한 1억 8천 정도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DTI만 보는 거 가면 3억 이상 3억까지 10배, 9배 정도 이제 9배에서 10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억 넘게 3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한 5, 6천 미만이다라고 하면 실거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정책자금 대출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은행 재원 대출이 확실히 유리하세요. 왜냐면 부부합산 소득의 전략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연봉 대비해서 5, 6천 미만이면 정책자금 대출로 내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택 가격을 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면 내가 실거주를 할 건지 갭 투자를 할 건지 어느 지역에 할 건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 나와서 그런데 아마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포함된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정책자금 대출에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그런 거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금액이죠. 네. 이 디딤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작년 12월에 제한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는 무조건 반공제 해라. 그리고 하반기에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는 디딤돌 대출 못 쓴다. 이게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막혀서 몇 천만 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많이 가십니다. 네. 또 좋은 팁이 나왔네요. 네네. 지금 대출 꿀팁을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근데 있는데. 정책자금 대출이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건 들어봤을 텐데 근데 어쨌든 대출 공부가 좀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살짝 우리가 들어봤지만 공부가 좀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부터 달려가는데 물론 거기서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를 상담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로 받으실 분들은 이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의 상담을 받으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은행 재원에 변동형 할 거야 아니면 주기형 할 거야 혼합형 할 거야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대출에 적극적인 사람은 갈아타기 하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번 받아봤으니까. 네. 이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뭐냐면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이전 등기가 나고 그 보존 등기 난 다음 3개월 이후부터 주담대를 일으키는 것을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로는 생활비나 뭐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목적으로만 써야지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는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집이 팔리지 않아서 그 다음 갈아탈 집에 주담대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리지 않은 이 집에서 LTV 여력이 남으면 여기서 조금 뽑아서 갈아탈 집에 잔금으로 좀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도 예외 규정을 할 수가 있는지를 은행에 물어보고 그 갈아탈 집에 계약금과 계약금 영수증이 첨부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서 지금은 또 그것도 케바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런 예외 규정을 찾아주는 은행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허용해주면은 합법이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은행이 많지 않아요. 네, 지점별로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1금융권 은행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서 가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는 사람에게 길이 보이거든요. 대출도 전략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는 분에게 그 은행의 문도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만약에 내가 대출을 통해서 상급지에 입성해야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갈아타기를 하셔야겠다라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야, 이 질문은 제가 좀 내가 적어놓고도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건 어렵잖아요. 소득을 늘리지 않고
대출 한도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우리가 네. 증빙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나 사업이나 연금소득 같은 그런 증빙소득을 가장 우선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근데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추정소득이라 그러죠. 이제 대체소득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연금소득 납부, 그쵸? 그다음 다시 할게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라든지 카드 사용액 이러한 네, 것들을 최대 연봉 5천만 원까지로 인정해주는 대체소득, 즉 추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 대체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 카드 소득을 또 이제 사용해주는 금융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금융기관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대체소득과 또 증민소득이 합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또 세부적인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근로소득이 좀 모자라거나 없다라고 하면 추정소득으로 내 소득을 증빙을 해서 DSR을 높이는 방법은 없는지를 또 이제 은행원과 상담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은행을 노크를 하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행원과 상담의 그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맞네요. 예를 들어 이제 은행원이 뭘 필요하세요라고 하는데, 은행원님 뭐 저는 뭐 금리가 이런데 금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는 한도는 지금 주경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금리 또한 좋습니까? 또는 소득이 이렇게 대체소득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알고 가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이랑은 너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랭고님 방송이 지금 이게 거의 제가 강의급으로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잘 돌려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 책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딱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